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책 51쪽입니다. 지금 앞에까지 그러니까 입안 절차를 보셨죠.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를 보셨고 이제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 절차에 오게 됐죠. 51쪽에 3-5번 협의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도조사 시장구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중앙자가 붙어 있으면 다른 장관을 얘기합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 완성된 문서를 관련 부서들에 보내는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 받고 의견서, 답변서를 보내는 게 30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 앞에 의회 의견도 30일, 그다음에요 도시군 기본계획 의회와 협의, 광역도시계획 의회와 협의 다 30일인데 여기 30일로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관청 내 문서 처리 다 30일은 아니고요. 어디는 30일, 어디는 20일, 15일, 14일, 10일, 7일, 5일, 4일이 있어요. 아이고, 날짜 좀 통일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는 기본이 30일입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생략하고요. 3-6번 심의,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되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조사 시장구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특례, 단 시도조사 시장구수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첫째 줄에 지구단위계획이 단지계획, 건축도면이라고 되어 있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내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이 결국 단지에 대한 건축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고요. 그러니까 건축법 사항이면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 사항이면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위도 갖고 있고 또 그 단지에 대한 건축도면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도시계획위원회만이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도 필요한데 따로따로 회의를 하면 한쪽은 통과, 한쪽은 부결, 또다시 회의하고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합동회의를 하라,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하려면 협의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변경하려면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기본입니다. 동그라미 4번 생략, 국토부 장관 시도조사 시장구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 전부 일부에 대해서 협의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밀 때는 협의심의도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단 운동장 체육시설 사이의 변경, 문화시설 도서관 사이의 변경,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사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성격들이 비슷한 것들이었잖아요. 그 변경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아래 숫자로 하나 둘 써놨습니다만 경미 때 생략할 수 있고요. 기밀 때 생략할 수 있다. 이제 세부적으로는 대통령 정하는 사항이 아닌 거는 의회의견 안 듣는다. 경미한 변경 때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세부적인 것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 둘 도시군관리계획은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52쪽 3-7번 이제 결정하고 발표를 하겠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조사 시장구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국토부 장관은 관보에, 시도조사 시장구수는 해당 시도시군 공보에 도시군관리계획 중 어느 하나라는 취지, 위치, 면적, 규모 등을 고시해야 한다.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넷째 줄 괄호예요. 관보는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이고 공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국토부 건물 지하식당 게시판에다 붙여놓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TV 광고를 내자니 너무 비싸고 또 일간신문 광고도 비쌉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이 발행하는 신문 광고를 내면은 광고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또 공신력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 대한민국 관보가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꼬아서 나오진 않으니까 외울 건 아니고요. 장관, 국가, 관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 공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열람, 이게 발표됐는데 그 관보나 공보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중이라도 가서 보고 싶은 거죠.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점점점 세 가지는 생략하고요. 네 번째 점 해설, 국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나중에 있는 지형도면 열람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즉 이해관계는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괄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였죠. 30일 이상에서 정한 기간 잠깐 동안만 보여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도, 관청에 쓰는 지도 전산화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아직 전산화가 안 된 곳에서는 무슨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든다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것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늦출 필요가 없죠. 0시로 소급한다고 해서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 조문은 이게 이제 특별한 거죠. 특별해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일반적인 경우에는 굵은 1번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제8조의 그러니까 제2항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개인에 대한 처분요. 개발행위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그런 건 도달돼야 되고요. 공고, 발표한 문서의 경우에는 공고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관청에서 발표하면 기본은 5일 후 효력 발생이지만 여기는 5일 후 효력 발생이 아니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법에 따로 쓰여 있는 거죠. 53조경 굵은 4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지형도면 고시가 있습니다. 4-1번 지형도면이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말한다. 지적 99, 100, 100일 이 하얀 지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밝힌 도면 이게 지형도면입니다. 또 책에 56쪽에 그 도면이 있었던 거 한두 번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4-2번 지형도면 작성, 승인, 고시, 열람으로 이어지는 게 있는데요. 우선 결론은 동그라미 3번 결론은 간단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발표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지도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됩니다. 근데 칠판처 앞쪽을 보시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군수였죠.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지지만 결정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발표하는 사람과 지형도면 발표하는 사람이 같은 겁니다. 그건 같을 수밖에 없죠. 여기다 도로를 낸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도 곧 낼게요. 이제 그 지도 나왔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시에는 50만 이상 대도시도 포함되는 거죠. 지형도면 고시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역시 똑같이 가는 건데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사람이 지형도면을 작성을 해서 발표하면 좋은데 게으름뱅이 도지사가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시장군수에게 일을 시켜서 뭔가 귀찮아진 게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뭐만 결정해요? 지지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군수는 지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했고 자기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결정할 수 없고 도지사가 결정을 했는데 자기가 작성해서 자기가 발표하면 좋을 것을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심부름시켜서 그걸 받아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일이 하나가 꼬이게 됩니다. 요것 때문에 좀 귀찮은 동그라미 2번 지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요. 4-2번에 동그라미 2번. 요 이제 우선은 첫 세 줄은 이 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이나 군수는 스스로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시장군수 스스로 고시한다. 자기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넷째 출점이요.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군수는 시장군수 스스로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작성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경우 지형도면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형도면과 작성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해서 차이가 없다고 인정하면 30일 내에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도지사가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심부름을 시켰다. 그거 하나가 끼어들어 있는 거죠. 그 동그라미 2번에 그거 갖고 마지막에 세 문제 나왔는데 그 세 문제 그냥 30일 내 그러니까 지형도면 승인, 관청내 문서 처리 30일이 있었죠. 여기도 관청내 문서 처리 30일. 뭐 그걸로 나온 거니까 그리고 X로 나온 거 아니니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4번 아까 보셨던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6번 생략하고요. 다음에 54쪽 보시죠. 4-3번 시행 중인 공사,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3번은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동그라미 1, 2번이 나왔는데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상황이 변경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이 바뀌었다고 치죠. 그래서 10층짜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5층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치죠. 착수해서 9층까지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5층으로 지어라. 그러면 이제 나머지 9층까지 지었는데 6, 7, 8, 9 4개 층을 썰어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죠. 관청에서 기초조사를 잘 했어야 되는 거죠. 또 그런 상황 다 알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만요? 착수한 경우에만요. 허가받고 아직 착수하지 않은 상태는 관청에서 조정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착수한 자는 계속한다. 동그라미 2번 시가호조정구역, 수안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사업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가호조정구역, 수안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공사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관시장 특특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용도구역 4가지 중에서 용도구역은 다 규제가 센데요. 그중에 시가호전구역, 수안자원보호구역을 얘기합니다. 이미 착수했다고요. 착수한 자니까 역시 그 사람은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가 센 곳이고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니까 여기는 관청에서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요. 계획 세우는데 2년, 3년, 2년 전에 기초조사 때 그 동네 상황을 조사한 것과 다르게 요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알려주라고요. 관청에서 궁금하다고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500원도 안 내고 우리 보고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시험 나온 적은 없지만 취지가 이런 뜻입니다. 법령, 도시군계획 조례의 제정과 개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 도로법에 의한 도로등의 설치 등의 그런 개인이 잘못이 아닌 객관적인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이것을 기존, 셋째 줄에 기존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건축물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그 건물 있으시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들판에서 풀밭에 누워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참 기분 좋겠습니다만 도서관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느 공부하시는 건물 안에서 공부하시고 있다고 치죠. 그 건물이 어제도 있고 그저께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존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 기존 건축물의 초점은 그 북한강 주변에 있는 빠가사리 매운탕 집이요. 지금 누가 북한강 주변에 빠가사리 매운탕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올까요? 아니죠. 허가는 주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매운탕 집이 있잖아요. 왜요? 그 사람은 그 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는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착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서 쓰고 있었어요. 관청에서 바꾼 거지.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득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 사람 잘못 없이
지금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그런 것들을 기존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계속 유지해서 쓸 수는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은 그런 이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뜻에 대한 얘기였고 동그라미 1, 2번과 관련된 표가 아래에 있습니다. 4칸이 있죠. 첫 번째 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한다고요. 두 번째 칸 시가원주구역 수안자원보구역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칸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자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쪽 법에 따로 있습니다. 서로 여기저기 비교라기보다도 날짜 바꿔서 나오게 되니까 그것까지는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그리고 지용도면까지 다 절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4-4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득광시구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자, 이상이 있고, 다음 쪽 보시면 55쪽에 관련 조문으로 1번, 그러니까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그러니까 2번, 국토이용 정보체계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굵은 1번,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평가한다. 그런 취지이고요. 굵은 2번, 국토이용 정보체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국토이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 또 아니면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내용들에 대해서 그걸 알리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은 마지막 이제 정리한 표죠. 아까 이제 처음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이제 다 왔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들을 종합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위에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 아래에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 그 아래에 있습니다. 상하 관계가 적용되는 거죠. 두 번째 칸이 있고요. 세 번째 칸, 광역도시계획은 필요할 때에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네 글자 뭐고요?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입니다. 그런데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두 가지 인접한 곳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163권이 아니라 101권밖에 없는 거죠. 윗계획이 있든 없든 어느 시, 어느 군이라도 도로 있고 학교 있어야 되죠. 어느 시, 군이라도 대한민국 모든 특광시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위가 있든 없든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칸요. 그러니까 주요한 차이점. 이 두 가지는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얘는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그 내용 갖고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데 소송 제기할 수 없는 거죠. 또 수립 과정에 기초조사단의 공청회였습니다. 그리고 승인 후에 잠깐 동안만 보여주는 거죠. 30일 이상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보여주고 효력상실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구속적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구속적 계획이니까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기초조사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공람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결정된 후 언제라도 가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형도면 고시가 있어야 효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비슷하게 가지만 또 마지막 요 차이가 있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하고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의 어떤 틀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러니까 이제 각각 문제로 따로따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다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세 가지를 다 묶어서 낼 때요. 꼭 이렇게 얄궂게 냅니다. 지문 2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는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지문 3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효력상실의 문제가 없다. 지문 4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검토한다. X. 똑같이 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검토는 다른 거죠. 그것을 구분하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56쪽 그 지형도면의 실제 예는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도시군 계획의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땅의 이름을 정하고 행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책 57쪽 보시면 가3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고요. 제1절 용도지역, 제2절 용도지구, 제3절 용도구역, 제4절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름만 갖고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다음 쪽 보시면 58쪽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였죠. 58쪽에 제1절 용도지역에서 1번 용도지역 등 개괄 1-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 2, 3, 4가 있습니다만 그 요약한 표가 아래 표입니다. 동그라미 4번 아래 표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니까 용도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용도지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구역도 있고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또 여러 가지 구역들이 또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토지공법, 부동산공법에서 여러 가지 구역 등을 정하게 됩니다. 학교위생 정화구역, 개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분이 용도지역과 아닌 걸로 구분이 된다고요. 그 표의 첫 번째 칸 용도지역만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한민국 300개 법에 의해서 땅에다 이름 붙이는 400가지는 다 언제만요?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가장 기본 차이입니다. 400가지가 있지만 따라서 다들 규제를 하고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만 용도 지역이 개발 땅인지 보전 땅인지 나타내는 가장 밑그림이고 나머지들은 필요할 때만 지정을 한다고요. 이걸 바탕으로 하고 가도록 하시죠. 올라가시면 1-1번에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은 건축 용도 제한, 건별 용적률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전국 모든 토지에 구분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끼리 중부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전국 모든 땅은 우리나라 어디다 바늘 꽂아도 용도지역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에다 바늘을 꽂아도 용도지역 4가지 중에 어느 하나이지 중복될 수는 없다고요. 동그라미 2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지정에 따르는 건축 용도 제한을 각 특별시, 광역시, 시군별로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즉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용도지구끼리 서로 중보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할 때 지정하고 중보할 수 있다. 3번 용도구역은 도시군계획사업 등 공적 개발이나 개인의 사적 개발이나 아무튼 이러저러한 개발하지 말라고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용도구역입니다. 역시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고 중보하여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은 상식입니다만 또 이것도 말이 좀 처음에는 복잡하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전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으므로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대한민국에 지정해요? 일본에 지정해요? 대한민국에 지정하죠.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에 있고 그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가장 밑그림 대한민국 땅에 37개 이름 붙은 곳이 있는데 거기도 용도지역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당연히 용도지역 위에 지정되며 그다음에 용도지구와 용도구역도 중복될 수 있다. 요 나머지 것들은 필요하면 중복되고 아니고 하는 거죠. 용도지구끼리도 중복할 수 있고 용도구역끼리도 중복할 수 있고 용도지구 위에 용도구역 그런 것들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말장난 같지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훨씬 낫게 됩니다. 1-2번 토지구역과 그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보시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좀 쉽지 않아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일단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땅에 이름을 붙이고 행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이름만 정하면 별도로 정해져 있는 행위 제한 내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 두 줄이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여기는 다음과 같이 지어라. 도면이니까 계획이라고 부르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도면을 냅니다. 도면,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개의 단지가 10개의 단지가 있으면 10개의 도면이 있어야 되죠. 다시 정확하게요. A 단지가 있으면 A 도면이 있어야 되고 B 단지에 대한 B 도면이 있는 거고요. P 단지에 대한 P 도면이 있고 그다음에 Q 단지에 대한 Q 도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단지마다 하나하나의 도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또 이제 이쪽 가서 따로 보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기본 그림 정도만 간단히 하나만 먼저 보고 오도록 하시죠. 책 우선 잠깐 두세 장 넘어가시면 책 66쪽이 있습니다. 책 66쪽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세요. 지금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얀 바탕 땅에서는 정해진 세모 동그라미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검은 바탕에서는 거꾸로 세모 X, 그거는 못 짓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규제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어느 땅을 A 용도 지역에서 B 용도 지역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 이 표에 A 용도 지역이 적용되다가 B 용도 지역 규정이 적용되는 거지. A 용도 지역에서 B 용도 지역 바꿨으니까 거기서는 뭘 한다 못한다까지 다 따로 얘기를 해서 정하는 건 아니라고요. 행위 제한 내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만 땅의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 얘기도 역시 아직은 좀 쉽지 않으시겠죠. 자,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 다시 앞으로 와서요. 책의 59쪽입니다. 59쪽. 그러면 땅에 400가지 이름 붙이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고요?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개인이 알 수는 없죠. 눈으로 봐서 이 땅은 뭐일 거야. 큰일 나죠. 큰 문제가 생깁니다. 관청에서 땅에 다 이름 정해놓은 걸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일을 하실 때는 꼭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시는 중간에도 까시라고요. 앱 설치해서 스마트폰에 앱을 까시고 가끔 한 번씩 보시면 공부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먼저요. 59쪽 위에 1번 전국 민원 포털 전자민원 G4C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주 이렇게 접속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가는 여러 가지 서류들, 동사무소에 가서 떼는 서류들이요. 아니면 구청 가서 떼는 서류들, 그 중에 300가지, 290가지를 다 인터넷으로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졸업증명서 등등이요. 2번, 이건 이제 일반적인 전반 서류이고 거기에 토지대장, 토지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들도 다 포함됩니다. 2번은 온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온나라 인터넷 검색창에 쳐도 되고 안드로이드 앱, 애플 앱 다 있습니다. 온나라 그야말로 온 나라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요. 루리스 그냥 한글로 그대로 루리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LURIS 거기에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랜드 유즈 레귤레이션 인포메이션 시스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 서비스라고도 하는 거고요. 있고요. 자, 이것들을 까시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나중에 일하시면서 하시게 되겠고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 접속을 하셔서 지번을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앱 설치를 해서 스마트폰에서 보시게 되면 지번을 입력하면 그 땅에 400가 중에 뭐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몇백억 들여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이 자체로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입니다. 아무튼 이것들은 설치하시고 어디요? 아파트 사시는 분 자기 집 주소 찍어봐도 이렇게 별 재미는 없어요. 아파트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디 시 외곽에 나가서 가끔 무슨 두부집 가끔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무슨 산채 비빔밥 그런 거 이렇게 해서 가셨을 때 친구들아 주문하신 다음에요. 여기 명함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명함 갖다 주시잖아요. 이제 더 주변에 소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명함 놓고 그 주소 지번을 찍어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 땅에 뭐가 있는지, 무슨 이름이 붙어 있는지,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다 알려줄 수 있고, 자, 이 동네가 이렇게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재미도 있고, 꼭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재미만이 아니라 토지용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도지역은 뭐고 용도지구는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확인하시는 것과 다르게 법조문이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내용 목차 계속 가도록 하시죠. 이제 59쪽입니다. 그러니까 59쪽에 굵은 2번 용도지역의 종류에 가는데요. 그러니까 보도록 하시죠. 용도지역 제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중에 1번은 이제 개괄이 있었죠. 개괄의 이러저러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한다. 구분하니까 중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내용이 있었고요. 굵은 2번 목차 용도지역의 종류 대한민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다음 목차 이제 뒤에 있습니다만 큰 목차 먼저 정리하고 가죠. 세 번째요. 용도지역 지정 변경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런데 특별한 예외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왜요? 뻔하니까요. 누가 봐도 첫 땅은 도시지역 될 게 뻔합니다. 누가 봐도 첫 땅은 농림지역 될 게 뻔하다고요. 근데 2년, 3년 예산 5억 8억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에 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농림지역에 아파트 못 짓는다. 농림지역에 연탄공장 못 짓는다.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상식을 소련 말로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 소련 말이 뭔지는 곧 보도록 하시고 일단 소련 말은 혀에서 소리는 내셔야죠. 건축 용도 제한 또 그거에 대한 특별한 예외 특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요.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크게 지어야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작게 지어야죠.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유지하는 게 건폐율, 건축물 높고 낮고를 유지하는 게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용도지역에서 보실 거예요. 책 59쪽 보시죠. 굵은 2번 용도지역 종류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개발이냐 보전이냐, 건축물의 용도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모든 토지를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동그라미 3번 전국 모든 토지를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한다. 2-1번 국토의 용도 구분 4가지 앞에서 보셨었죠. 4가지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가지가 있죠. 도시지역, 인구산업 바글바글 먼저 그 설명을 위해서 옆에 따로 하면요. 도관농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인 거죠.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필요한 땅이고 농림지역은 그대로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등등등을 보전하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60쪽에 동그라미 4번 아래 괄호 도관농자 개발인지 보전인지 중간 땅인지 이것을 이제 구분하자는 얘기죠. 그것을 어디 단위로요? 특광시군 단위로 하는 거죠. 서울특별시 도관농자 배분을 했습니다. 네, 서울이니까 100% 도시지역. 강원도 강릉시 도관농자 배분을 했습니다. 7%, 17%, 63, 13%. 경기도 가평군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는 도시지역이겠죠. 도관농자 배분을 했습니다. 10, 21, 63, 6 등으로 배분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전국으로 다 합쳐놨을 때 전국 땅 어디라도
도관농자 하나로는 지정되어 있다. 2-2번요. 4가지 갖고는 너무 뭉뚱그려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9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3가지로 나눕니다. 당연히 관리지역은 3가지로 나눠야죠. 7번 보시죠. 도관농자. 관리지역은 중간 땅입니다. 뭐의 중간 땅이요? 도농자의 중간 땅이죠. 도농자, 중간 땅이니까 관리지역에는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땅바닥을 여기는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따로 더 구분하지 않습니다. 땅은 넓지만 무슨 보리 농림지역, 콩 농림지역 할 수는 없잖아요. 보리 갈아 심고 그다음에 콩 심으면 또 용도지역을 바꿀 거예요. 두루미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룡용 자연환경 보전지역. 두루미 날아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또 여기도 보시면 도시적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구가 편히 주무시자고요. 그게 무슨 땅이고요? 주거지역. 1차 산업은 농업이죠. 2차 산업,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죠. 3차 산업,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는 거죠. 주거지역, 거주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안녕히 주무셨어요? 주거지역이죠. 상업지역, 상업이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상업, 업무, 활동하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갈 땅. 공업지역, 공업 편익 증진, 공업하기 좋게. 녹지지역, 자연환경 농지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의 물산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은 4층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인구 산업이 바글바글이라고 해서 도시지역에 주상공만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만 가득 차 있으면 도시 사람들 숨 못 쉬고 다 콜록콜록 캑캑캑 죽어버리겠죠.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요? 녹지지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녹지지역 4층이야. 나중에 이제 건축법, 주택법 보시겠습니다만 아파트 정의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애당초 4층이야만 짓는다. 그러니까 주택이 5개층이 들어가야 아파트인데 결국 뭘 못 짓는다? 아파트를 못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관리지역 역시 4층이야. 아파트 못 짓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표시한 거 읽으면 뭐예요? 계획관리지역이 이름이 뭐라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뭐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계획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라고요. 객관식이죠. 써진 거 읽으면 되는 겁니다. 생산관리지역이요.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농림지역, 곤란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는 농림지역 되기 곤란한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농림지역과 똑같은 땅이에요.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뭐 경기도 가평군을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 자리는 거기는 바글바글 도시지역이겠죠. 저 멀리 떨어져서 집도 있고 조그만 상가들도 있습니다. 도시지역일 거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농사 짓고 있는 땅이 있어요. 농사 짓고 있으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뭐 농림지역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농사 짓고 있다고 다 농림지역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도시지역 바로 옆에 농림지역, 농림지역 바로 옆에 도시지역 너무 변화가 크잖아요. 도시지역 옆이면 뭐가 낫겠고요? 관리지역이요. 관리지역 옆이면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이 낫겠죠.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자고요. 무지개 색깔을 봐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주빨인 거죠. 그게 7가지로 탁탁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도 부드럽게 넘어가자고요. 도시적 바로 옆에 농림지역. 너무 변화가 심하니까 도시적 옆에다가는 뭐라고 하자고요? 이름을 관리지역이라고 하자고요. 관리지역인데 뭐 하는 관리지역이요? 농사짓는 관리지역이요. 농림지역과 똑같은 관리지역이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한 거죠. 생산관리지역 문장 다시요.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이니까 농림지역과 내용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규제하는 내용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눈치악상 옆을 보니까 도시지역이니까 농림지역이라고 할 수 없고 관리지역이라고 했다고요. 그런 의미의 농림지역 곤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전관리지역이요. 역시 똑같은 취지이죠.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종원 확보,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거기까지는 뭐랑 똑같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역시 눈치악상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용도지역 이름을 외우실 때에는 이름과 내용 그 객관식으로 이어질 때 그걸 푸실 때에는 곤란관, 계획관리는 계획관리니까 틀리지 않을 거고요. 곤란관이면 되는 겁니다. 곤란관이면 됐죠. 뭐 주상공록 틀릴 거 없고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가시죠. 다음에 61쪽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용도지역, 도관농자, 주상공록, 계생부, 농자 이게 이제 용도지역 또 대한민국 토지용의 가장 중요한 구분인데 관청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도관농자, 그래서 주상공록, 계생부, 농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61쪽 표에 그러니까 끝 이게 5칸이라고 하면 4번째 칸, 5번째 칸입니다. 4가지는 너무 뭉뚱그려져 있고요. 곧 보실 21가지는 너무 세부적입니다. 9가지를 주로 쓰게 되는데 이 중에서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요? 주상공,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가 꽉 들어차 있는 곳이죠. 기개발지, 이미 개발 끝난 땅. 어쩌다 빈 땅 있어도 내일 모레 배추 키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콘크리트 들어설 땅입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생보농자. 그러니까 농자는 애당초 도시적인 개발 땅이고 농자는 애당초 보전 땅이죠. 농자는 보전 땅입니다. 근데 농자가 있죠. 농자, 생보, 농자. 4가지는 보전 용도. 여기는 사람은 살고 있지만 콘크리트 쬐끔만 지으라고요. 가운데 녹개가 있죠. 그러니까 녹개는 주상공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생보농자보다는 조금은 더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녹개는 개발 가능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상공, 녹개, 생보농자 이 구분을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상공, 녹개, 생보농자 해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그러니까 이쪽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에 주상공이 있죠. 주상공이 아닌 땅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 거냐고요. 주상공이 표에 5번째 칸입니다. 주상공이 아닌 것을 부를 때 녹개, 생보농자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계생보는 한 글자 관이잖아요. 주상공이 아닌 땅은 녹관농자라고 줄여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상공, 녹개,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이 5가지가 그 리듬이 공법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책에 써진 게 50번이 아니고요. 우리가 외워야 할 곳으로 50번입니다. 그 표에 제일 아래에요. 주상공에서만 뭐 할 수 있다. 15번 나옵니다. 녹개에서만 뭐 할 수 있다. 10번 나옵니다. 생보농자는 어차피 콘크리트가 많이 못 들어가죠. 생보농자에서만 뭐 할 수 있다. 한 30번 나옵니다. 녹관농자에서만 뭐 할 수 있다. 25번 나옵니다. 그것들이 책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인데 이 리듬을 놓치고 있으면 그 50번마다 나오는 글자 이 글자도 이 글자 글자들을 다 그때마다 다 외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리듬을 잡고 계시면 당연하지. 주상공 콘크리트 땅인데 이거 답답해요. 좀 쉴 땅도 좀 있어야지 아실 수 있다고요. 녹관농자 아직 콘크리트가 많이 안 들어갔네.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해야 되겠죠.
높게는 여기는 뭔가를 이렇게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곳이겠구나. 여기보다는 다르잖아요. 그 리듬이 공법의 가장 중요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21가지 구분으로 가도록 하시죠. 용도지역 4가지, 9가지를 보셨습니다. 잠깐 쉬고 그 다음에 2-3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